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의 90%를 차지하는 것은 신체의 생화학적 기능 이상으로 인한 대사성 질병이다. 그렇다면 대사성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사성 질병의 원인은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어 세포에 축적된 유독물질이다. 이것들은 자율신경의 교란을 일으키고 심장에 전기 신호를 함부로 보내며 세포를 암세포 등으로 변형시키는 주범이다. 또한 이것들로 인해 면역체계가 취약해져 세균성 질병에도 걸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질병의 근원은 세포에 쌓이는 유독물질, 이 한 가지로 압축된다. 그렇다면 체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유독물질은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어렵고 복잡한 것일수록 그 이치는 간단하기 마련이다.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몸 안의 독소는 굶고 생수를 마시면 스스로 빠진다. 자연이 만든 우리의 몸은 아주 똑똑해서 추가로 독소를 집어넣지만 않으면 오줌, 땀, 변 등 몸 밖으로 나오는 수분을 따라 독소를 배출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 몸의 독소 배출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바로 천연식초다. 생수에 천연식초를 한 숟가락 타서 마시면 독소 제거 효과가 배가 된다. 거기에 몸 안에 들어오는 독소 자체가 줄어들도록 먹을 것을 가리고 몸 안의 순환이 잘 일어나도록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의 신체와 세포가 아주 깨끗해진다. 그때부터는 온갖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노화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어 100살, 150살은 거뜬히 살 수 있게 된다. 진리란 것은 알고 나면 이렇게 허무하도록 간단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구관모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사의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입니다. 구관모 작가는 전통 식초 제조 방식을 되살리고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식초 장인입니다. 송엽을 이용한 천연 양조식초 제조 방법의 발명 특허를 비롯하여 다슬기, 유정란과 당화액, 오디, 해삼 등을 이용한 천연식초의 제조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이자 수필가로서 어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건강책을 문학가의 주관적 감성을 담아 친근하고 쉬운 문체로 독자에게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건강의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특히 식초요법의 지식을 알려준 스승 안연필 선생과 현미쑥초 제조법을 전수해준 자연식의 대가 김현주옹, 누룩 제조법으로 초를 내어 천연 현미 송엽식초를 비법 전수해준 경주 최씨 할머니는 전통 천연식초를 구현해내고자 노력한 저자에게 훌륭한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 30년 넘게 연구해서 얻은 천연식초로 100년을 사는 구체적인 실행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발명 특허를 획득한 현미 송엽식초, 현미 다슬기 식초, 현미 오디 식초, 초밀란과 현미 옷굴 식초, 초콩, 초마늘의 제조법을 공개하고 그 효능과 복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들어주신 초콩이나 효소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맛도 없는데 왜 먹어야 하나 불평하면서 먹었던 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이상 천연식초를 만들어 보지 않거나 먹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몸에 큰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책에는 사진과 그림이 없어도 알기 쉽게 천연식초를 만드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은 비법은 결코 쉽게 따라하기엔 녹록치 않은 내공이 필요할 듯합니다. 저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발효효소인 초콩 만드는 법을 비롯하여 건강 장수를 할 수 있는 천연식초의 효능을 일부 낭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저자의 바람대로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를 적극 실천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노화는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양방과 한방, 동서를 불문하고 건강장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활성산소가 인체의 발전소에 해당되는 미토콘드리아의 연소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우리가 활동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게 한다. 이로 인해 세포들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함으로써 세포 복제가 멈추어 빨리 늙고 죽음을 초래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보았을 때 불로장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체 내의 활성산소를 줄일 특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건강한 세포를 계속적으로 생산해내서 노화를 막을 수 있으며 장수할 수 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모든 생물은 신체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의 신체 또한 활성산소의 폭주를 막도록 설계되어 있다.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스라고도 불리는 초과산화물 불균등화 효소는 간, 췌장, 혈액, 뇌에 존재하는 모든 활성산소를 산소와 과산화수소로 바꿔 인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를 인체 밖으로 내보내는 우수한 해독장치인 것이다. 초과산화물 불균등화 효소의 정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효소라 불리는 단백질이다. 인간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체 내에서 이 효소를 분비시키는 양이 적어진다.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노화나 질병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 몸의 노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인간의 몸은 열량을 내는데 3대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외에 모든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활력을 생성하는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과 효소라는 4가지 요소로 유지된다. 비타민과 미네랄, 호르몬은 다양한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간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그 종류와 기전이 대부분 파악되었다 할 수 있다. 다만 효소는 아직 과학적으로 미지의 세계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연구가 덜 되어 있는 분야이다. 학자들이 효소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효소는 다른 요소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종류와 역할이 많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효소는 일종의 단백질로 체내의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작용을 한다. 또한 효소는 음식물의 분해작용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영양소의 대사 과정을 높여 생체 리듬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수명과 몸의 노화는 몸속 효소가 결정한다. 효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이나 항체 등을 만든다. 다른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호르몬, 미네랄 등도 효소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우리 몸의 건강 여부는 체액 속에서 효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효소는 우리 몸의 소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몸속 으뜸 일꾼이다.
효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성분과 인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독소들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절염,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근무력증 같은 퇴행성 질환의 해결사이기도 하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신경통, 관절염, 치매도 효소 부족이 원인이다.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 종류의 효소가 있다. 효소 없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온갖 건강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효소를 모르면 온전하지 못한 지식이다. 이제는 비타민을 챙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효소를 챙기며 살아야 한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체내 환경을 정비해준다. 체액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한다. 또 소화를 촉진하여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둘째, 항염증 작용을 한다. 백혈구를 운반하고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 병원균을 죽인다. 상처 입은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염증을 가라앉힌다. 셋째, 항균 작용을 한다.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돕는 동시에 효소 자체도 항균 작용을 하여 병원균을 죽이고 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 또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넷째, 분해 작용을 한다. 병이 생긴 장소에 혈관 안에 쌓인 고름이나 독소를 분해하고 배설하여 우리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다섯째, 혈액 정화 작용을 한다. 혈액 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염증 등의 독성을 분해해 배출한다. 산성화된 체액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분해해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역할 또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세포를 부활시킨다. 세포의 신진대사를 도와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게 하고 상처받은 세포의 생성을 도와준다. 효소가 모든 세포에 촉매작용을 할 때는 하나하나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효소가 일제히 작용한다. 효소를 통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소를 소모하는 과음, 과식, 과로를 하지 않는다. 둘째, 약이나 주사를 절제하고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셋째, 효소가 풍부한 발효음식 섭취로 체내 효소를 끊임없이 보충한다. 우리 몸의 효소는 그 기능에 따라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분류할 수 있다. 소화효소는 우리 몸의 췌장, 타액, 위장, 장세포에서 만들어져 음식의 소화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다. 쌀밥을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서 단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타액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의 작용 때문이다. 생선이나 육류가 위 속에서 소화가 잘 되는 것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나 레닌이라는 효소 때문이다. 반대로 육류를 먹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이런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아제라는 효소는 지방산을 잘 분해시키므로 돼지비계나 튀긴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대사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소화된 영양소를 사용하여 신체 각 부분의 역할이 잘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대사효소가 관장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 앞서 설명한 우리 몸의 초과산화물 불균등화 효소 또한
활성산소와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대사효소의 일종이다. 다만 대사효소는 외부에서 공급받아 보충할 수 없다. 대부분의 대사효소는 오직 우리 몸 안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 그렇다고 효소 섭취와 대사효소가 관계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대사효소가 더 많이 소모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사효소가 자신의 원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어지니 우리 몸은 더 많은 대사효소를 분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빈번해지면 세포의 대사효소 감도가 낮아지고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대사효소 자체도 고갈된다. 또한 대사효소가 원활하게 활동하려면 소화효소의 분해로 만들어진 영양물질이 필요하다. 소화효소를 풍부하게 섭취하면 다량의 영양물질을 만들어내어 대사효소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일부 대사효소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없거나 부족하면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화효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미네랄과 비타민을 빠짐없이 섭취해야 한다. 소화효소의 역할은 외부에서 보충받은 식품 효소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품 효소는 다양한 발효 음식을 만들 때 활용하는 효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식품 효소를 음식을 통해 섭취할 경우 소화효소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식품 효소는 기본적으로 각종 동식물에 의해 생성되어 인간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섭취하게 된다. 우리가 식초와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효소는 전부 식품 효소라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식물의 효소로 술을 빚었고, 식초, 된장, 김치, 젓갈, 식혜나 엿을 만들어서 효소를 잘 이용해 왔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100세 평생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의 효소를 스스로 생성해낼 수는 없다. 대략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효소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재충전이 필요하다. 몸에 효소를 비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열을 가할 경우 쉽게 파괴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효소는 말리거나 얼려도 죽지 않지만 열에 약하다. 효소는 30 내지 35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60도에서 기능이 정지되며 끓이면 사멸되므로 전통 발효식품은 가급적 끓이지 말고 먹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화식에 익숙해진 현대인은 특히 외부로부터의 효소 섭취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만성적인 효소 부족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현대인들에게 효소 결핍증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효소가 가장 풍부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발효 음식이다. 이것이 우리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발효식품을 물려준 이유다. 생명의 원천인 효소를 절약하고 저축하는 길은 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을 먹는 것이다. 발효란 무엇일까? 발효는 균의 마술이다. 식물이나 동물의 유기물 속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등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 분해된다는 것은 균에 의해 잘게 쪼개진다는 이야기다. 그 잘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것이 곧 발효의 마법이다.
발효는 유익균에 의해 일어나는데 유익균은 발효 과정에서 무한대로 증식한다. 천연 식초 한 숟가락에 함유된 유익균은 밀이나 현미 한 가마니에 들어있는 유익균의 양과 같다. 이처럼 엄청나게 늘어난 유익균은 사람 몸 안에 들어가 3천여 종의 효소를 만들어낸다. 식물이나 곡물을 발효시키면 효소가 수천, 수만 배로 늘어난다. 가령 콩을 발효시키면 효소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된장, 청국장은 과식해도 쉽게 소화가 된다. 반대로 고기를 그대로 놔두면 부패균이 붙어 반드시 부패한다. 사람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도 몸 안에 효소가 부족하면 부패가 일어난다. 동물성 단백질은 구조가 복잡해서 여간에서는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 속에 머문다. 그때 장에서 유해균을 만나면 썩기 시작한다. 방귀에서 독한 냄새가 나는 것은 장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를 먹고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방귀는 냄새가 더 독하다. 따라서 고기는 가급적 국을 끓여서 조금씩 먹어야 한다. 곡물 64, 채소 과일 24, 고기 12% 비율이 가장 좋다. 동물성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하면 황화수소, 아민 등 맹독성 가스가 생긴다. 사람 죽이는 이 독소는 간으로 들어간다. 간은 부랴부랴 500여 종의 효소를 동원해서 그것을 해독한다. 이때 막대한 양의 효소가 소모된다. 고기를 지글지글 직화로 구워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간이 고기를 소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담즙을 배출해야 하고 필요한데 힘이 난리 만무한 것이다. 간에서 일하는 해독 효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미처 해독되지 못한 독소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닌다. 거기서 비극이 시작된다. 이런 일이 오랜 시간 계속 반복되면 결국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혈전이 생겨 심장병, 뇌졸중 등의 치명상을 입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사람 죽이는 부패의 실상이다. 이때 유익균에 의해 만들어진 효소는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 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발효 음식을 먹으면 그 자체만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늘어난 유익균과 효소 덕분에 함께 먹은 다른 음식까지 소화가 잘 된다. 어떤 것을 발효시키면 본래 그 속에 있던 독성 물질이 제거된다. 예를 들어 엄나무, 오가피, 헛개나무, 느릅나무 등과 같이 음식이 되지 못하고 약만 되는 것을 그냥 달여 먹으면 독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약초나 한약재를 발효시키면 그 과정에서 균에 의해 독성이나 잔류 중금속이 제거된다. 심지어 독극물의 하나인 보거알도 3년 이상 발효시키면 독성이 제거되어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수용성 항산화제라고도 불리는 유기산은 우리 몸이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효소를 포함하고 있다. 유기산과 그 속의 효소는 신체 내에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세포에 유기산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석기시대 인간은 야생초나 발효된 나무 열매를 먹고 하루에 100mg 이상의 유기산을 섭취했다. 이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유기산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인다.
식초는 우리 몸에 아주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암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야 하는데 천연 식초 섭취는 암의 예방접종과 같다. 식초를 많이 섭취하면 암이 되는 비율이 반으로 줄어들며 특히 신장암과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같은 소화기암에 효과적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식초 연구가 한스 아돌프 크레브스 박사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0mg의 천연 식초를 매일 섭취하면 평균 수명보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더 장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루에 100mg의 천연 식초면 암을 예방하는 데는 충분하다. 밀 누룩 속 펩티드가 간장을 보호한다. 밀 누룩은 밀을 분쇄해서 누룩 곰팡이를 증식시킨 것이다. 밀을 반죽해서 거기에 누룩균 포자를 넣어 온도를 30도씨 정도로 유지시킨 뒤 20일이 지나면 전통 누룩이 생긴다. 찐 쌀과 밀 누룩, 물을 넣은 그릇에 청주 효모를 증식시켜 일주일 정도 발효시키면 술이 된다. 이것을 보자기에 싸서 누르는데 이때 보자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청주이고 안에 남는 것이 술지개미다. 천연 식초는 이 청주를 초산 발효시킨 것이다. 식초의 재료가 되는 누룩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펩티드다. 펩티드는 쌀이나 청주 효모의 균체 속에 있던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청주 효모 균체는 청주 속에서 자기 소화를 일으키고 균체를 구성한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늘려나간다. 연구 결과 청주에 포함되어 있는 펩티드는 몸의 세포를 강화하고 특히 약한 간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간장 기능이 약한 사람과 알코올 때문에 간장이 지나치게 손상된 사람에게 전통 식초는 권할 만한 식품이다. 그러나 누룩산이 없는 과일 식초는 간장 해독 기능이 미약하며 빙초산 합성 식초는 오히려 간 기능을 크게 해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영양분 흡수를 돕는다. 식초가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의 체내 흡수를 돕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촉매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칼슘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섭취하면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물질 중 하나다. 특히 칼슘 부족은 정신질환과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잘 흡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칼슘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식초다. 칼슘은 식초와 같은 산성분에 녹아있는 초산 칼슘 상태일 때 흡수율이 50% 이상 높아진다. 비타민 C는 주로 채소나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열에 약하고 불안정하므로 저장법이나 조리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생성하거나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섭취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영양소다. 이처럼 파괴되기 쉽고 다루기 까다로운 비타민 C를 가장 잘 보호하고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식초다. 초절임으로 야채를 보존하면 비타민 C가 파괴되지 않는다. 식초는 비타민 C 등의 야채 성분뿐만 아니라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 함유된 칼슘, 철분 등 미네랄의 흡수도 촉진한다. 미역 무침을 할 때 식초를 듬뿍 뿌리면 해조류 성분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 좋은 영양소를 몸에 공급한다. 잉여 영양소를 분해해 비만을 막는다. 음식물을 과잉 섭취하면 당분이나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변해 몸에 축적되며 이는 비만과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식초에는 몸속의 영양소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과잉 당분이나 글리코겐을 연소시킨다. 또한 식초 속에는 지방 화합물의 합성을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것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작용이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비만을 방지한다. 장을 깨끗하게 한다. 자연계에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한다. 공기 중이나 물속, 우리의 손과 몸 안에도 다양한 세균이 산다. 그 중에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균을 유익균이라 하며 그중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젖산균이다. 젖산균은 요구르트를 비롯한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장 속에 들어온 젖산균은 탄수화물 등의 당을 이용해서 효소와 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을 젖산 발효라 한다. 젖산 발효 작용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큰 효능은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 장 안에는 나쁜 균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 젖산균은 이러한 나쁜 물질을 해독한다. 천연 식초는 그 자체로 소화 효소이며 장 기능을 좋게 하는 젖산균의 제왕이다. 장 안의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 세균을 죽여 변비를 예방하며 장 환경을 개선해 변비나 치질 등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장이 깨끗해지면 암은 물론 그 밖의 병원균에도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전통 발효식품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식초, 김치, 식혜 등이 있고 식품에 따라 젖산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식초의 원료인 누룩균 또한 장 속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누룩균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먹으면 장 속에 좋은 균이 많이 살게 되고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고혈압을 크게 나누면 2차성 고혈압과 본태성 고혈압으로 나눌 수 있다. 2차성 고혈압은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병이 있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신장병, 심장병 등으로 생기는 고혈압이 이에 해당한다. 본태성 고혈압은 혈압이 높아진 특별한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는 것을 말한다. 본태성 고혈압 가운데 거의 반은 유전 요인, 나머지 반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와 관련이 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는 일시적으로 혈관을 좁게 만들어 그곳의 혈액 흐름이 압력을 증가시키는 일을 한다. 즉, 혈압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효소다. 전통 식초에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활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본태성 고혈압인 사람들이 식초와 초란으로 젖산균과 칼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성분을 동시에 섭취하면 좋다. 전통 식초는 단순한 음료라기보다는 효과가 좋은 건강 음료다. 고혈압인 사람은 물론 건강한 사람도 평소에 식초를 자주 마시면 좋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신체 내의 악성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순성 콜레스테롤을 늘린다. 또한 식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혈액을 진득진득하지 않게 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하루에 식초 한 잔을 먹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최대 혈압이 11mm 수은, 최소 혈압이 6mm 수은 정도 낮아진다. 식초는 염분을 배설하는 역할도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 식초를 곁들이면 염분을 억제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추가적으로 성인병 환자가 음식을 싱겁게 먹을 경우 식초를 넣으면 염분을 조금 첨가해도 싱겁다는 느낌이 덜 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우리 몸에 독소를 내보내고 순환시킨다.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젖산이 발생한다. 보통 젖산은 소변에 섞여서 배설되지만 너무 많이 생기면 배출되지 못하고 조직 속의 단백질과 결합해 근육 경화를 초래한다. 등산을 하거나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픈 것은 젖산이 분비되어 딱딱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인데, 이 근육 경화는 어깨 결림, 관절, 요통 등을 일으킨다. 또한 젖산은 혈관과 신경에도 달라붙는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화가 빨리 오고 마음이 불안정해지며 자주 화를 내게 된다. 이때 식초 같은 유기산을 섭취하면 젖산을 인체에 무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의 피로가 빨리 해소된다. 식초 속 유기산은 우리 몸속에서 살균 해독 작용을 하며 항염증제인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 아미노산, 사과산, 호박산, 주석산 등 60종류에 이르는 다양한 유기산들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인간의 몸에 매우 유익하다. 또한 식초 속 구연산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몸속에 낡은 물질을 남아있지 못하게 한다. 구연산은 유기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산소 이용률을 높여주는데 필요한 성분 중 하나다. 따라서 식초는 간 기능 저하로 해독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이는 각종 유해 물질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술을 마실 때 식초가 들어간 안주를 먹으면 간장에 무리가 덜 가고 숙취를 방지할 수 있다. 식초와 같은 자연의 신맛은 옛날부터 몸에 영양을 좋게 하는 데 쓰였다. 또 공복일 때나 피곤할 때 마시면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동양의학에서 허약 체질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자 할 때는 이 자연의 신맛을 이용했다고 한다. 백혈구의 면역 기능을 높인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적과 싸우기 위해 우리 몸은 림프구라고 불리는 백혈구에 소집령을 내린다. 매일 100mg의 천연 식초를 섭취하면 림프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식초가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물질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식초는 면역 기능에 필요한 항산화제 글루타치온 체내 수치를 끌어올린다. 유기산이 약간만 결핍되어도 몸의 면역력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매일 천연 식초를 섭취하면 적혈구의 글루타치온 농도가 50% 증가하며 노인의 백혈구를 생화학적으로 젊게 한다. 70대의 노인들이 매일 천연 식초를 100mg 섭취한 결과 젊었을 때와 백혈구 수가 비슷해졌다. 또 식초에는 저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신체의 주요 성분인 아미노산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 몇 종류는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식품을 통해 얻어야 한다. 이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없으면 조직의 보수나 발육이 되지 않는다. 천연 식초에는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위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연 살균, 방부, 해독작용을 한다. 식초에는 부패균을 없애는 기능이 있다. 소금이나 간장보다 살균력이 뛰어난데 그 중에서도 식중독균, 장티푸스균 등을 죽이는 효과가 높아서 식중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름철 도시락에 식초를 약간 뿌려두면 쉽게 쉬지 않는다. 또 이런 식초의 기능을 활용하여 초밥 등 여러 요리가 개발되기도 했다.
식초는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해주기도 하지만 몸에 침입한 병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식초에는 무좀 등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백선균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구강과 소화기관의 유해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구강에 있는 잡균, 즉 잇몸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유해산으로 바꾸는 부패균을 없애 잇몸 질환을 방지한다. 식초와 콩의 상승 효과. 콩과 식초로 만드는 초콩은 식초의 혈액 정화작용과 콩의 영양물질로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뛰어난 건강식품이다. 초콩은 우선 만들기가 쉽고 부작용도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콩은 일상생활에서 늘 먹는 것이고 식초 역시 여러 가지 형태로 섭취하고 있으니 콩을 식초와 함께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리는 없는 것이다. 초콩은 장기간 복용해도 무리가 없으며 필요할 때는 다른 약과 함께 먹을 수도 있다. 초콩은 젊은 여성들에게 아름다운 피부와 날씬한 몸매를 선사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유익하게 작용한다. 초콩을 먹으면 건강한 뇌와 세포를 유지할 수 있으며 노화가 두렵지 않게 된다. 여태까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초콩을 먹어온 사람은 드물었으며 대부분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초콩을 먹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콩을 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이보다 훨씬 젊고 활동적이어서 초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초콩의 노화 방지 작용이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다. 초콩의 노화 방지 효과를 설명하려면 우선 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과산화지질은 우리 몸의 지방 성분이 산화되어 생긴 것으로 단백질과 결합하여 리포프스친이라는 물질로 변한다. 이 리포프스친은 대표적인 노화 물질로 노인의 피부에 검버섯과 같은 반점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를 늦추려면 과산화지질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과산화지질을 대량으로 함유한 식품을 멀리하고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라면 과산화지질의 작용을 약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콩의 리놀레산과 식초가 도움이 된다. 또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의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포닌에도 몸에서 과산화지질을 쫓아내고 노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핵산도 노화와 관련이 있다. 핵산이란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본체로서 세포 분열, 성장, 에너지 생산 등 생명의 근원과 관계가 있는 물질이다. 우리 몸은 세포가 분열되면서 성장하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핵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핵산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그것이 노화로 이어진다. 거꾸로 생각하면 핵산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주면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신진대사도 활발해지므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핵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선의 제왕인 멸치와 고등어, 꽁치 등의 등푸른 생선, 그리고 콩류를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을 분석한 결과 야채와 해산물, 콩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항암 물질로 가득한 초콩. 그렇다면 초콩을 복용하면 얻을 수 있는 질병 방지 효과는 무엇일까? 우선 당뇨병, 고혈압과 저혈압, 오십견, 간장병, 신장병,
변비, 신경통과 심장병 등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 콩은 노화 방지 외에도 항암 작용을 한다.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 피트산, 파이토스테롤, 사포닌, 이소플라본 등 5가지 항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 획기적인 발견으로 콩 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미국에서 두부 열풍이 일어난 것도 그 때문이다. 초콩은 콩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영양성분 외에도 레시틴, 사포닌, 이소플라본, 식이섬유, 올리고당, 피트산 등의 생리활성 물질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초콩의 식초는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어 호르몬 구실을 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초콩의 건강 효과는 콩의 아미노산과 젖산균의 제왕인 식초의 효과가 합쳐져 생기는 것이다. 초콩 만들기. 재료: 검은 콩 480g, 서리태 480g, 현미식초 2리터, 벌꿀 240g, 주둥이가 넓은 유리병. 만드는 법. 1. 콩 480g을 씻어서 마른 천으로 깨끗이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2. 콩을 병 속에 넣고 현미식초 2리터를 붓는다. 양을 늘리거나 줄여도 콩과 식초의 비율을 1대4로 유지하면 된다. 3. 벌꿀을 약간 혼합해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4. 뚜껑을 꼭 닫아 20에서 25도씨 정도의 상온에서 약간 어두운 곳에 둔다. 5. 일주일 정도 두면 완성된다. 완성된 초콩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 먹을 땐 하루 2, 3회, 식후에 초콩을 한 숟가락씩 꼭꼭 씹어 먹거나 과일 주스를 만들 때 같이 갈아 마신다. 말려서 분말을 만들어 먹어도 된다.